거의 일반 회사 들어가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삼성전자 들어갔다라면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 피는 푸른색이다. 파란색 피를 만들잖아. 그런 처럼 감정평가사들도 그런 어떤 가치관 교육을 처음부터 해줘야 돼요. 그게 없이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냥 가치관. 수단이 되는 거 수단. 그래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교육을 처음에 철저히 시키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그냥 협회에서 윤리교육 2시간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너무 이거는 강제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 힘들겠지만 그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누군가 힘든 사람이 계속 불편하게 하고 계속 교육을 와서 뭐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막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제가 수습인데도 그 당시에 이제 이식비 뭐 품셈 작업하는 거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그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막 그거를 가지고 보상에다 집어넣고 했었거든요. 그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조금 돕자면 이제 보상 평가를 할 때 이제 우리 나무도 이렇게 옮기는 비용을 그렇죠. 측정을 그거를 하잖아요. 이 옮기는 비용이 근데 결국에 물건이니까 크기랑 뭐 길이에 따라 다른데 또 수종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옮기는. 그렇죠. 그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하고 다르니까 더 어렵죠. 근데 그쪽이 돈은 안 돼. 돈은 안 돼. 돈이 안 돼서 내가 이 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과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돈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전문성은 있지만 돈이 안 돼서 네. 이제 이거 딴 일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가격으로 영업하는 게 맞나? 그쵸. 가격으로 영업하는 게 맞나는 좀 물음표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준이 나오잖아요. 감정평가의 사회성, 공공성, 뭐 네.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독립 필요성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뭐 다 알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제가 생각하는 몇 개의 이유가 있긴 해요. 첫 번째로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삼 평가사입니다. 요즘 AI가 정말 많은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요. 뭐 이미 자동 가격 산정 모형, 뭐 프롭테크, 빅데이터 기반 가격 추정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뭐 앞으로 감정평가사는 AI로 대체될까요? 제가 여러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감정평가사이자 우리 감정평가 실무 강사 그리고 전국 1타로 활동해 오신 아주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우리 유동평가사님을 모시고 감정평가사 및 이제 감정평가의 본질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소개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도원 평가사입니다. 진짜 짧네요.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AI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잠깐 뭐 입 좀 풀 겸해서 평가사님은 언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원래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약하게나마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드는데 그때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는 이제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이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나는 나중에 커서 뭐 전문직 같은 걸 하겠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었대요. 어렸을 때. 왜냐면 저희 집이 이제 IMF 때 막 힘들고 막 이랬어가지고 나는 이제 그런 걸 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 기술을 배우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뭘 할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있는 학교의 그 과에 보니까 선배님들 중에서 감정평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과? 산림 뭐 과학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학과라고 하는 학과인데 이제 나무 관련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감정원에 그 뭐 수목보상이나 임목보상과 관련해서 또 이제 도로를 내고 이러려면 사방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 학과 선배님들 많이 가셨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격증도 따고 해서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된 케이스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남자애들 딱 봤을 때 되게 돈 잘 버는 것 같으면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 그때는 정말 정보가 많지 않아가지고 금방 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금방 하셨잖아요. 뭐 정보 처리 기사 정도 수준으로 그냥 그때는 공부하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1차 뭐 회계 경제 뭐 몇 개 있네 뭐 이런 거 공부하면 5개인가 6개 하면 되는구나. 2차 또 3개밖에 없네 해가지고
뭐 경쟁률 이런 거 별 안 따지고 하면 되겠지라고 뭔가 이렇게 또 군대 갔다 와서 버프가 된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1차는 이제 어떻게든 다니면서 했고 2차는 휴학을 이제 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거 한번 시작을 하니까 이제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뭐 이제 열심히 했죠.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남들보다 좀 빨리 합격을 했죠. 아니 근데 수목학과인 건 생각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네. 그러면 이거 다 아세요? 아 이런 거는 이런 아니 관상수는 잘 모르고. 관상수는 몰라요? 그럼 보상하실 때 딱 나온 보면 알아요? 아 보상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 진짜 저는 도움이 많이 돼서 왜냐면 이게 나름대로 전문 영역이거든요. 엄청 전문이죠. 그래서 이게 게다가 수목 보상이 금전적으로 크진 않지만 엄청 민감한 부분이에요. 엄청 민감하죠. 그래서 그 수목을 우리가 이제 내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는 거를 동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동정할 수 있는 기능만 해도 엄청나게 큰 기술이어가지고 장난 아니죠. 제가 그 수습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마자 그 지금은 동탄 이신도시죠. 동탄 이신도시 그 수목 보상하러 막 다녔었어요. 얘는 나무 알아볼지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나무가 진짜 어려운 게 소나무는 알거든요, 저도. 소나무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다양하더라고. 네. 뭐 근데 뭐 무슨 사철나무 뭐 그리고 막 저도 막 맨 처음에 보상 갈 때 모르니까 파트너랑 이제 다른 평가했는데 귀엽게 봐줬나 봐요. 그래서 막 저거 이팝나무라고 하는 건데 이팝이 왜 이팝이냐면서 막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저게 이팝나무군요. 막 하는데 뭐지? 나중에 저 뭐지? 저는 이러고. 지금 강의를 하니까 이제 또 이거를 수험생들과 또 즐겁게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이렇게 수목 보상과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기 수험생 중에 몇 명 선발해서 산에 한번 가서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도 진짜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잘 못 알아보지만 나보다 좀 잘 알아보는 섭외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막 나무 보상할 때는 막 숨고기 직경 막 근원 직경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아마 제가 그 있고. 은행에 안 가고 평가법인에 계속 있었으면 저는 아마 그런 쪽에 일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습인데도 그 당시에 이제 이식비 뭐 품샘 작업하는 거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그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막 그거를 가지고 보상에다 집어넣고 했었거든요. 그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조금 돕자면 이제 보상 평가를 할 때 이제 우리 나무도 이렇게 옮기는 비용을 그렇죠. 측정을 그거를 하잖아요. 이 옮기는 비용이 근데 결국에 물건이니까 크기랑 뭐 길이에 따라 다른데 또 수종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옮기는. 그렇죠. 그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하고 다르니까 더 어렵죠. 근데 그쪽이 돈은 안 돼. 돈이 안 돼서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과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전문성은 있지만 돈이 안 돼서 이제 이거 딴 일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처음 공부할 때는 결국엔 뭐 돈 잘 버니까 잘 번다고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잘 번다고는 들었는데 뭐 지금처럼 막 얼마 뭐 1년차 얼마 2년차 얼마 이런 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고 그냥 빨리 합격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합격하시고 그 은행에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평가법인에 계셨던 거예요?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2년 정도. 그러면 이건 진짜 처음 물어보는데 평가님도 수습 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키는데. 그러니까 시키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대학생 때 붙은 거예요? 졸업 안 하고? 대학생 때 붙었죠. 3학년?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 12월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82년생이니까 만 25세에 합격한 거죠. 와, 그때 당시로도 거의 최연소 아니에요? 여자가 나보다 어린 애가 한 명 있었고 남자도 저보다 몇 달 빠른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거의 최연소. 거의 최연소죠. 거의 최연소. 근데 그렇게 2년 정도 하다가 그러면 강의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강의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스터디가 지금과는 다르게 이렇게 막 월화수목금토일 막 강사도 막 20몇 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서바이벌처럼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더 재밌지 지금보다 어떻게 그리고 이제 뭔가 전문 강사는 없고 1년 하고 그만하고 1년 하고 그만하고 대부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었던 것만 전달해주고 가고 약간 이런 식의 그 강의라기보다는 매니저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붙이면 이제 전문 강사라는 거랑 옛날에는 뭔가 강사라는 것과 팀장 그죠 팀장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스터디 팀장. 지금도 저보고 팀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20기 21기들. 팀장님. 팀장이면 이제 뭔가 강의라기보다는
실전 뭔가 시험 들어갈 때 뭔가 모의고사식으로 매주 문제 내주고 모의고사도 하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원래 이게 우리 시험이 좀 뭔가 되게 대중 없고 옛날에 더 로또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합격생이 그냥 과외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강의 형식 및 비슷하게 과외 형식으로 해놨다가 그게 학원의 시스템이 와서 옛날에 뭐 월화수목 금토일 다 있었다면서요? 그 스터디 반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은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이 있긴 있었지만 스터디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은 많은데 강의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다 돌려야지. 아... 그리고 학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진짜 골든 학원 입장에서는 골든 에라네. 완전 황금기였네 그때. 황금기였지. 근데 이제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한계는 있었죠. 네. 하지만 온라인이 이제 제한적이었죠. 뭐 네. 기본 강의 이런 것들만 몇 개만 있었고 네. 다 있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네. 이제 원래는 저는 2년차 합격생이었으니까 네. 그 강의를 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강의를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이제 할 생각이 없었고 아, 그쵸. 그 당시에 더더욱 그 당시에 희귀했던 지원도 안 했어요. 그 당시 엄청 희귀했던 어린 빨리 붙은 그렇죠. 학생 그러니까 쟤는 학과잖아요. 그냥 후루꾸로 된 거다.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뭐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그렇게 수 있어요. 뭐 생각했겠지. 운이 좀 따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운이 따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강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던 그 오래 공부하신 형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강사를 하겠다고 지원을 한 거예요. 아, 그 같이 공부했던 분. 공부했던 형이 강사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서 지금 이제 서울법학원에 그 스터디 1호반 팀장 실무 팀장을 하겠다. 아까 방금 말했던 이렇게 뭔가 스터디식으로 하는 그 거기 팀장의 팀장. 실무 팀장이 있었고 실무 팀장이라고 했었거든 우리가 실무 과목이 1호반 실무 팀장. 1호반 실무 팀장. 그 당시엔 토요일이 메인이었는데 네. 1호반 실무 팀장을 자기가 하겠다고 지원을 했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안 하겠대. 그 뭐 한 2-3주 전에 그냥 뭐 그 처음에는 야 나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네가 뭐 저기 문제만 내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도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나는 그때 돈을 빨리 벌고 싶으니까 뭐든 다 한다고 했지. 뭐 돈을 벌어야 되겠으니까 빨리 벌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면 공부할 때 이렇게 막 아주 막 풍족하지 않았어가지고 빨리 벌고 싶어서 막 몇십만 원이라도 막 나는 되게 필요했었거든. 네.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하겠대. 그래서 학원에서 저한테 한번 학원에 찾아오시라고 해서 뭐 하니까 어린데 할 수 있을까요? 뭐 다 형님들 강의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평가상 할 수 있대. 해보래. 그래서 솔직히 나 실무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네. 그때도 마음속으로. 근데 왠지 어릴 때 합격해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었을 것 네. 같아. 그래서 했죠. 네. 했는데 이제 문제를 막 모든 강사들이 막 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입소문이 난 거죠. 입소문. 아, 문제 잘 맞는다. 유도원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가 설명을 붙이자면 행정병이었잖아요. 그거 저 도움 되죠. 이게 왜냐면은 실제 시험지랑 비슷하게 막 문제지도 만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군대 갔다 와서 그 뭐랄까요? 한글 능력 그렇죠. 이제 작성 능력이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 실제 시험지랑 비교해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제 시험지랑 비슷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하고 문제 만드는 게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글거리는데 그냥 완전 상상 속에 만든 문제들이거든요. 그 당시엔 상상 속의 문제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문제를 만드는 게 너무 즐겁고 그걸 푸는 사람들이 너무 즐겁고 게다가 강의를 한 달 하면은 돈도 적지 않게 줘.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면 그 문제만 만들다가 이제 좀 소문이 났다. 그러면서 강의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스터디를 그렇게 한 몇 년 더 했어요. 한 4-5년 정도? 3-4년? 4-5년? 그러면 원래 강의하겠다던 그 형님이 내려갔고 그분은 아예 한 적이 없는 거고 내가 이제 시작해서 스터디를 스터디만 한 4-5년 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 하다가 이제 기본 강의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스터디만 하시다가 기본 강의로? 그쵸, 근데 스터디를 계속 1호반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1호반만 했었어요. 그럼 왜냐면 일요일에 시험이 있었거든. 근데 일요일이 하면 저도 스터디 몇 년 했는데 주말이 거의 다 날아가지 않나요? 토요일이 있잖아요. 토일이 수험생이 주말이 어딨어 그냥 자기가 쉬는 날 쉬는 거고. 그러니까 합격하시고 아무튼 조금 이제 돈도 벌고 하셔야 되는데 주말이 날아가잖아요. 평가님의 주말. 저의 주말은 날아가죠. 근데 그러다가 1호반을 하다가 그 토요일
반으로 옮겨간 거죠. 시험이 토요일로 가니까 네. 메인 반이 옮겨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은 없지. 지금도 없는데 돈 버니까. 아유, 그쵸. 솔직히 해서 좋대요. 다 실제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아니 돈 주면 일요일에 나가지 솔직히. 맞습니다. 돈 주면 많이 주면 뭐, 많이 주면 일요일도 가고 월요일도 가고 네. 화요일도 가죠. 예. 근데 그러면 주업이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법인이든 은행이든 일을 할 때 좀 지장이 갔던 건 있었나요? 지장이라기보다는 나는 이게 어쨌든 실무라는 과목이니까 뭔가 두 개의 일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이론 강의한 지 그래도 몇 년 되니까 이게 아직도 다 전 막 나오거든요. 누군가 물어보고 할 때 실제로 저도 주위에서 평가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시겠지만 평가사들은 사실 합격하고 나면 안 보잖아요. 잘 안 보잖아요. 그런 뭔가 그 자료 같은 거 안 보는데 직업적으로 맨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일과 학원이 같이 병행되기를 원했었고 사실 처음에는 학원이 크지 않았어가지고 일도 했었어야만 했었어요. 일을 해야만 했었어. 네. 그래서 이제 일도 하고 이제 뭐 저녁에 가서 강의하고 주말에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도 하시고 학원 강의도 하시고 수험생 및 평가사들도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감정평가라는 직업의 본질에 대해서 뭐 철학이랄까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감정평가라는 거죠. 그래요? 감정평가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감정평가사가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약점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합격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 감정평가라고 하는 어떤 이 시스템에 너무 이제 물론 이것도 돈 벌어야 되지만 이보다는 내가 이게 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공부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제도 제가 들었던 질문인데 이게 지금 감정평가사에 뭔가 비판을 던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같은 자료를 보고 같은 평가 방법인데 어떻게 평가사마다 가격이 달라지냐? 요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긴 한데 평가사님은 이 평가사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물건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재량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평가사마다 경험이 다르고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가도 진단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평가사도 물건에 대한 가격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어제 저도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 감정평가사가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되게 작은 모듈이지만 엄청 큰 어떤 의사결정에 되게 중요한 어떤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 좀 공정성, 뭐 사회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에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재량의 한계는 있겠죠. 재량의 한계. 저는 여기서 이 철학적인 질문을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직업 철학일까요? 좀 본질적으로 우리 업계에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아쉬운 게 우리가 가격으로 영업하는 게 맞나? 그쵸. 가격으로 영업하는 게 맞나는 좀 물음표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준이 나오잖아요. 감정평가의 사회성, 공공성, 뭐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독립 필요성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뭐 다 알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제가 생각하는 몇 개의 이유가 있긴 해요. 첫 번째로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법정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서를 막 이만큼 쓰던 간에 결국에는 수수료는 같으니까. 결국에 이제 감정서의 질이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좀 더 가격 결정을 하게 있어서 조금 더 메리트 있게 가는 방향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의 어떤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재량의 범위라고 하는 게 되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평가사들한테 어떤 그런 재량의 범위가 실제로 있다는 거를 계속 주지시키고 자기 일이 아니면 사실은 또 안도를 하잖아요. 네. 이게 100원짜리인데 내가 뭐 90원을 내고 80원을 내도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범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80원짜리가 원칙이 돼서 또 70원, 60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평가사들한테 계속 어떤 그런 사례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도 해주고 우리가 평가법인이 벌써 100개 가까이 되니까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100개 가까이 되니까 또 자기들끼리도 모르고 또 지사들끼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좀 이렇게 평가사들한테 뭐 온라인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이런 사례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다 저렇게 문제 됐었다 이렇게 윤리적인 교육들을 계속 시켜준다고 보거든요. 아 말씀하신 네. 김에 저도 최근에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그걸 몰라 징계 사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윤리 교육을 열심히 해야 네. 돼요. 저는 법인 대표다 보니까 사실 저도 법인 대표가 아니라 그냥 다른 회사에 소속 평가사였으면 안 봤을 텐데 이제 법인에 기속된 징계가 엄청 많잖아요. 네. 저는 진짜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이해관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거를 좀 그러니까 징계 사례 같은 것들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만약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평가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뭔가 이런 가치관 교육. 네. 그러니까 그 거의 일반 회사 들어가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삼성전자 들어갔다라면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 피는 푸른색이다. 파란색 피를 만들잖아. 그런 처럼 감정 평가사들도 그런 어떤 가치관 교육을 처음부터 해줘야 돼요. 그게 없이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냥 가치관. 수단이 되는 거 수단. 근데 실무 수습 때 했었나?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 기억이 거지. 안 나. 그러니까 그거를 외부주 업체를 쓰더라도 네.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딱 주지시켜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역할과 뭐 이런 어떤 미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윤리 규정 그다음에 뭐 우리 다른 것도 뭐 저 CFA 같은 걸 보면은 에틱과에 대한 코드 앤 스탠다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주지시켜주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결국 정량적인 교육보다는 정성적 교육도 같이 계속 들어가야 시켜줘야 돼요. 된다. 그래야 내가 어떤 그런 재량의 일탈을 안 할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평가사들도 자기가 일탈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위험하잖아 자기도. 위험하니까 일탈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탈의 기준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요즘 그거 같습니다. 중고차 살 때랑 느낌 비슷해요. 여기서 100만 원만 더 하면 500만 원만 더 하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선이 분명히 난 여기였는데 이제 조금씩 가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교육을 처음에 철저히 시키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그냥 협회에서 윤리교육 2시간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너무 이거는 강제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 힘들겠지만 그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누군가 힘든 사람이 계속 불편하게 하고 계속 교육을 와서 뭐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막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좀 그걸 방지하고 이렇게 퍼질 수가 있지. 지금은 협회도 너무 일을 그렇게 보면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 왜 계속 드리냐면 이게 결국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이제 감정평가사의 뭐랄까요 전문성은 솔직히 모르겠고 독립적인 감정평가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비판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비싼 수수료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AI 돌리면 되지 않아? 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솔직히 아파트는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죠? KBC 옛날부터 됐죠. 뭐. 2008년쯤부터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개별성이 많이 완화된 어찌 보면 표준화된 상품이잖아요. 뭐 여기 단지에 뭐 8사형 얼마야 이게 대충 나오니까.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AI가 평가하기가 어려운 물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장, 상가, 특히 뭐 개발 사업지 이런 것들 같은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이외의 물건 과연 AI나 자동 가격 산정이 될까?
실제로 근데 뭐 토지 상가 공장 뭐 개발 사업지 다 AI가 평가를 할 수 있죠. 뭐 가격이 어떤지는 관계없이 평가 자체는 가능하다. 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미 많이 뭐 개발이 되어 있고 뭐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감정 평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 평가의 어떤 그런 그 업무 그 어떤 수행 그거는 전체 의사결정에서 되게 일부기 때문에 그거를 뺀 나머지는 AI가 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트워킹, 영업, 뭐 상담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내가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게 문제가 된 거고 이런 것들을 AI가 다 판단해주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자동 작성 프로그램 가지고 숫자만 넣으면 다 감정사가 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지금도 그 프로그램 그냥 표준지 선정 그냥 그 요인치 개별 요인 비교치 그다음에 그밖에 요인 할 때 사례 선택하고 거래 사례 선택만 딱 하면은 다 나와요. 평가서가 딱 작성돼 나와. 저도 그거 쓰고 싶은데 비싸더라고요. 그건 이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좀 내야죠. 많이 내더라고요. 대신 인건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정말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일반인들은 평가하면 얼마나 걸려요? 그럼 일주일 걸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내일 필요해요. 그러면 내일까지 해주거든요. 네, 그렇죠. 크면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해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감정 평가라고 하는 그 이제 하나의 그 행위는 전체의 흐름에서 아주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 평가는 일부고 감정 평가 업은 좀 업에서 사실 차지한 것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감정 평가 행위 자체가 차지한 건 좀 작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걸 뺀 나머지가 감정 평가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단계부터 끝나는 단계인데 그거를 기계가 대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와, 우문현답이 나왔네요. 평가 자체는 가능한데 그게 평가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반어법적인데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는 감정평가서는 그냥 감정평가의 그냥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물론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고 하면 걔를 가지고 다투겠지만 뭐 평가서를 본다고 해서 이 평가가 왜 일어난 건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AI가 가격 산정한다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이제 법적 책임이랑 설명 책임은 사실 감정평가사가 져야겠죠. 네. 결국에 AI를 좀 잘 도구화해서 쓰면 업무 효율성은 확실히 늘긴 하겠네요. 업무 효율성도 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평가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상담이나 뭐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가지고도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행위 자체를 좀 줄이고 좀 더 고부가가치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저는 그래서 오히려 AI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감정평가 이 업에 있어서 품질을 높여줄 수 있고 상담의 품질이나 어떤 그런 처리 품질이나 뭐 그다음에 그 고객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학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저는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우리가 감정평가 우리는 감정평가만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냥 이거 얼마 할 건데 평가 금액 나올 수 있나요? 네. 내주세요. 끝. 이게 가장 그 포멀하죠.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는 거지. 이제 이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일을 시키는지, 만약 그 사람이 전화 통화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입주권이다. 뭐 원 플러스 원인데 뭐 딴 데 어떻게 하다고 하던데 뭐 하면은 내가 딴 데 얼마인데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알아만 보면 바로 나오니까 나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사실 솔직히 과거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나간 게 이제는 알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전문직 그중에 감정평가사 관련해서 AI가 나오면 저도 비슷하게 답변을 하는데 뭐 평가사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안 뽑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평가업에 감정평가사는 모르겠고 감정평가사 아닌 사람들이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좀 힘들어지긴 하겠지. 이제 다 알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평가법인데 평가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 도와주시는 분들을 AI가 좀 많이 그럴 수 있죠.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핵심 기능만 빼고 나면. 그래서 오히려 뭔가 뭐랄까요, 일자리 측면에서는 평가사보다는 평가사가 아니신 분들, 회사 내에서 같이 도움 주시는 분들이 좀 더 그나마 굳이 따지면 위험하지 영향을 않을까. 받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지 이미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 않나요? 우리 업계가 고리타분한 고리타분한 잘 바뀌지 않는 업계라서. 그러면 이제 평가 업무 중에는 목적 중에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 게 뭐고 늘어날 거가 뭐라고 하세요?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이게 목적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제 개인적인 사견은 보상은 영원히 있을 것 같고요.
보상이야말로 진짜 그 총집합이잖아요. 근데 뭐 이해관계.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평가가 담보인데 네. 담보는 없어질 수 있지 않냐? 근데 담보는 결국 그 평가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담보는 네, 평가가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제 AI가 가격을 뽑아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 주느냐. 그렇죠. 그걸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네. 왜냐면 우리 모든 목적의 평가가 결국은 평가 기관의 어떤 책임하에 나가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없다면은 이 위에 있는 모든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주식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미 주식 가격 그 자동 산출 뭐랄까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많고 하지만 돈 번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AI가 이 부동산을 20억으로 평가를 했어요. 엄청난 합리적인 추론 모델로 20억을 평가했는데 그냥 내가 이거 22억에 사면 둘 중에 누가 잘못된 것이냐. 20억에 AI가 평가한 게 잘못이냐 아니면 22억에 산 내가 잘못이냐를 보면 사실 그냥 시장에서는 자기 돈이 진짜 나가는 거니까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랄까 인간이 비합리적이니까 합리적인 AI 추론 모델은 성립할 수 없다가 좀 저는 괜찮죠. 그 이거 되게 네. 고급스럽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참고는 좀 될 것 같긴 해요. 참고는 많이 합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많이. 네네네. 법인 중에서 몇몇 군데는 이제 실제로 비슷한 모델을 지금 개발 중 그렇죠. 또는 개발 저희만 완료. 하더라도 네. 벌써 심사하는 업무에 있어가지고도 네. 이미 AI 가격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가격과 이제 AI가 이제 추정한 어떤 근거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랑 이 사람이 했던 거랑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심사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성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그건 그리고 진짜 뭐-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굳이 뭐 평가기관에 뭐 탁상해서 금액 얼마 너무 옛날식이잖아요. 그냥 일단 돌려보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다 돌려보고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사할 때 생각보다 정확도는 어때요? 조금 그건 이제 물건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물건 차이. 같습니다. 그 물건별 차이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죠. 딱 들었을 때는 그 이른바 시세가 그나마 좀 있는 거래가 좀 많은 뭐 서울의 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상당히 정확도는 높을 것 같거든요. 임야 이런 건 못 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단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AI가 추정하는 거에 대한 그 추정의 어떤 그런 그 모델이나 얘가 이래서 이렇게 가격을 냈구나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결국 가격은 달라요. 아까 20억, 22억 말했지만 20억이 맞는 거거든요. 20억이 틀린 거거든. 얘가 추론한 모델이 이거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거든. 22억이 맞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강남 부동산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 AI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세팅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AI는 기본적으로 주변의 실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추정을 해요. 네. 그 실거래 사례가 이제 실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추정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실거래 사례 중에서 요새는 이제 워낙 물가가 비싸지니까 이게 건축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땅값이 엄청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마침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다 얘네들이 반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지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AI는 이래서 이렇게 냈구나. 이게 원래는 뭐 더 낮아야 되는데 AI는 이렇게 추정해서 높게 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 이거를 AI 금액에 맞다라고 하는 거를 특히 우리는 뭐 인정할 수 없지. 아니 말씀 나온 김에 저도 최근에 강남 쪽에 네. 신사에서부터 이게 쫙 그 서울 동남 쪽에 토지들 보면 실거래랑 평가 사례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 했는데 보니까 건부증가라고 할까요? 신축 건물이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요즘에 오히려 네. 건물 짓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반영들 좀 그쵸 하기가 좀 어렵죠. 학군을 얼마나 반영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AI는 잘 쓸 수 있는데 대체되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 현장 조사 여부도 있잖아요. 현장 조사? 왜냐면 물적 불일치랄까요? 탁감이랑 했을 때 현장 조사 갔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네. 저는 안 달릴 줄 알았는데 탁감을 엄청 세밀하게 해도 달라지더라고요. 현장 가면 다르죠. 현장 가면 진짜 다르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탁감할 때 아니 왜 이게 정확하게 안 알려줘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 진짜 막 뭐랄까 아이폰 14 프로 중고로 얼마예요 하면 대충 가격은 나오는데 실제로 봤을 때 이거 뭐 액정가 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은 네. 정말 현장에 대한 그 감각이 꼭 필요한 이긴 합니다. 네. 그런 평가사들을 이제 키워내는 평가. 저는 시험 준비만 시키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업계에서도 잘하는 평가사의 기준은 좀 도구를 잘 쓰는 사람들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그 대학원 석사 논문 따면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클릭했을 때 공부가 한 번에 쫙 나오는 거. 물론 한 3, 4분 걸리긴 하는데 지금도 공부 서류. 네, 근데 그거를 약간 원클릭으로 쫙 나올 수 있게끔. 공부 서류 나오게 하는 거는 지금도 그런 관련된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제 디자인으로 UI를 좀 이쁘게 해서 쫙 나올 수 있게. 나의 일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나의 일에 사용할 수 있게. 좋죠.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입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 볼 텐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 지금 이제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환경을 잘 이용을 못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툴이나 어떤 뭐 아니면 그런 어떤 광고 방법, 나의 어떤 PR 방법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학습시키고 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내가 뭔가 사업화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말씀하시는 평가사님도 AI 좀 쓰시나요? 난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 행정부 출신에 한글로 잘 쓰시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정평가 실무 시험에 대해서는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어떤 평가와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뭐 AI화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실무 과목에서도 AI를 통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건 직접 못하니까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랑 외부 아웃소싱을 하죠. AI로 과목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복제를 하시는 겁니까? 평가님. 과목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고 일단 AI 채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점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파일럿을 한번 해봤고 네. 그다음에 할 거는 이제 상담 시스템. 상담 시스템.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수천 건의 상담, 수만 건 되겠다 이제는 그 상담이 누적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학습을 시켜서 왜냐면 그 어떤 방법론적인 거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수험생들이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나오고 만약에 난 여기서 조금 더 어드밴스된 질문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때는 또 신청을 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지금 있는 뭐 자주 물어보는 질문 이렇게 FAQ인가요? FAQ 아무도 안 읽잖아요. 그건 아무도 안 읽잖아요. 저도 안 읽어요. 근데 저 그 기억은 옛날 수험생 때 평가님한테 질문했을 때 장문의 카톡이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를 내가 그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워낙 대성하셨으니까. 할 수는 있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지금도 있어요? Q&A 하고 있는데 Q&A를 물론 AI가 답변해 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글을 길게 쓰면 다들 못 읽지만 그래도 몇 개 포착을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하거든요.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지금은 2차부터 하시고 1차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뭔가 이 사람이 궁금한 거를 찾아서 나는 답변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의 유형화돼 있지 않아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 한 50개 안 될 것 같은데. AI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이 사람의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으면 글에서 묻어나는 그 사람의 약간 그 성격이 있어요. 글은 얼이다. 그래서 그 성격을 이제 얘가 포착을 하고 그 점점 발전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이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좋네요. 왜냐면 뭐 자격증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갈 때 사실 그 뭐랄까요? 그 실패를 좀 줄여가면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올 하반기 정도에는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더 대단해지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단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어쨌든 감평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뭔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참 시간이 벌써 엄청 오래 갔습니다. 그래요? 더 얘기가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바쁘시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못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수업 시간 이런 거 말하면은 진도를 뺄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오늘 뭐 명실상부 대한민국 이제 감정평가 수험계 1타 선생님 유도훈 평가사님이랑 좀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가사가 왜 하셨는지, 그래서 수목보상의 달인이 될 수 있었지만 하진 않았다. 돈이 안 돼서 하진 않았다. 그다음에 AI에 대한 인사이트. 저도 생각 많이 하는데 사실 가격 자체가 큰 포지션은 아니다. 되게 공감합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기회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험 얘기까지 너무 많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게 바쁘시고 힘드신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다음에 또 제가 하반기쯤에 한 번 더 인터뷰 요청. 그때는 뭐 좀 네. 저도 뭔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네.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거의 교대 사거리 거기서 이제 회 먹으면서 강사 유튜브 잘 되고 있니 해서 제가 2,000명 다 됐을 때여가지고 5,000명 되면 나와주세요 했는데 5,000명은 넘겼습니다. 아 진짜. 그게 약속을 지켰네. 몇 년 전인데요. 오늘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